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대한민국 코스피는 245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요, 2500포인트를 상단으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는 1월 코스피 상승세가 강력하긴 했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2500선을 넘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은요, 코스피의 급락을 걱정할 단계는 지났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급락 한번 해봐야지 정신 차리죠. 올해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강세일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점진적으로 하반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500선이 안착이 되고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펀드를 판매하고 그리고 확실히 안착되는 모습이 보이면 증권사들이 전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SK증권에 따르면 2500포인트 안착을 못하고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급락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샴페인의 뚜껑을 먼저 열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주린이 분들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을 좀 정리해 보면요. 디스인플레이션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또 특별한 무슨 경제 용어가 나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노동이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연준이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래서 우리 연준은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 연준은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때까지 다소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요, 상승세 모습을 보이다가 그 상승세는 뭐였냐면 이제 앞에 월요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조정받았구나, 올라갈까 하고 상승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시뻘겋던 증시가 시퍼래졌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크게 다른 얘기하지 않았잖아. 물론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하겠습니다라는 힌트는 주지 않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그 이외에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연준 위원들이 최근 발언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 유지하겠다고 하고 금리 인하 없겠다고 하고 다소 고통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크게 다른 메시지를 주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안도감, 그런 안도감으로 시퍼렀던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78%, S&P 500이 1.29%, 나스닥이 1.90%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12월 무역 적자가 11월에는 610억 달러였는데 12월에는 674억 달러로 11월 대비 64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기업들의 실적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증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2월 중순이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죠.
아직까지 2월 초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이날 발언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전일 인터뷰가 있었던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들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그 근거가 뭐냐면 고용이 좋아서 이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무려 예상치의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죠. 51만 건 이상이 나왔고요. 실업률도 69년 이후로 최저치, 1969년 이후로 최저치에 이건 거의 완전 고용을 떠나서 야, 미국 고용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연준 위원들은 이 고용 지표를 가지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요. 1월달 고용 지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이다. 물론 그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특히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도 포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그 반론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반론이 나오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여전히 미쓰리 생각은 지금 미국의 고용이 저렇게 좋은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마치 동물이 어떤 환경의 위기를 느끼면 먹이를 비축하는 것처럼 인간이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예상하고 예전 같았으면 내가 때려칠 그 직장을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리고 급여를 주급을 세게 받지도 못하지만 일단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꽉 붙이고 버티고 있고 또 하나 내가 취업을 좀 좋은데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 다 좋은 직장 다니니까 난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버틸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취준생들도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가 경제 걱정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 걱정하면 내가 가려던 회사보다는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그게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돈을 만든 인간들이 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심리적 경제 흐름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미쓰리는 지금은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들이 고용을 빌미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쓰리 생각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19년도에 아마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을 뒤엎고 금리 인하를 예언했던 사람이죠. 2019년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야. 2016년도에 한 번 했고 2017년도에 3번 했고 2018년도에 4번 했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최소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더 하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까지 올라오니까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쓰리는 2019년 금리 인상이요? 금리 인하해야 될 거려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2018년도 금리 인상을 25bp씩 4번씩 할 만큼 경기가 좋았다라고 했습니다만 미쓰리에게 포착된 경제지표가 뭐였냐면 다른 경제지표는 이미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는데 고용이 좋았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2018년도에는요.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로 금리를 쓰다가 2015년에 금리 인상을 유일하게 한 번 하고요. 2016년에도 한 번 하고요. 2017년에 3번 하고요. 2018년도에 4번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금리 인상 폭은요, 고작 25bp였습니다. 그러던 연준이 금리 인상 예상을 깨고 2019년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2.5에서 2.25로 떨어지고요. 2019년도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닙니다. 9월에도 25bp 금리 인하했고요. 11월에도 25bp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bp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죠. 2020년도에 금리 동결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시 제로금리급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느냐. 2019년도에 학습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2019년 7월 달에 미국이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가 됐습니까? 2.25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25 정도의 금리 인하 위치도 2018년도에 25bp씩 4번씩 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4번씩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지표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 꺾인 경제지표를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5bp 금리 인상한 건요. 3월 달에 딱 한 번 하고요. 5월 달과 12월 달 50bp씩 2번 했고요. 그리고 7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금리 인상폭을 보였고요.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였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입니까? 4%가 넘어갑니다. 이제 5%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2023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금리 위치가 어디와 똑같았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똑같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특히 요 몇 년 동안에 한 10년 정도 금융위기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들에게는요, 지금 금리가 너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건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자꾸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말아라.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수록 연준은요, 더욱더 강력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2018년 미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25bp씩 단행했고 이미 그 금리 인상 효과로 경제 지표는 모는 종이에서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 고용 지표만 믿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날 갑자기 둔화된 경제 지표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냥 후다닥 금리 인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저는 원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즉 연준이 제대로 숙제를 하지 못한, 숙제를 미룬 그 결과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었고 작년 하반기에
250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때 한번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웬만하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려면 아마 어디선가 뭔가 금융위기 같은 비스무리한 게 터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발생됐을 때 진짜 글로벌 쪽팔림을 당했거든요. 특히 그때 중국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여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은 정말 쪽팔릴 만큼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을 풀 만큼 바로 제로금리 쓰고 양적 완화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돈을 풀면서 경제를 회복시킨 거와 같이 동반 패션, 동시 패션으로 뭘 했냐면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켜서 과연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다시 미국의 주택시장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미국의 주택대출이 위기가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미 미국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은 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제 생각으로는 미국 내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외의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연준은 고용지표 좋은 거 하나 보고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고 깝치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 딱 봤더니 경제가 안 좋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숙제를 미루지 않을 겁니다. 그 밀린 숙제를 작년 연말에 하반기에 75bp씩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밀린 숙제 다 했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금리 동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못했던 나라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 글쎄요, 중국 경제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5%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5%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또 하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너리스트가 정말 다방면으로 지금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지금 김진태 사태가 김진태 사태가 10월 달에 터졌나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지금 잠잠해졌지만 이제 봄이 되면 그 부동산 경기, 그 부동산과 관련된 PF, 그 PF가 관련된 그 어떠한 문제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흔들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한 번 정도 흔들면 땡큐인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고 그 사이즈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새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6.5%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은 잡히기 어렵습니다. 아직 곡소리 시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투자증권의 어떤 전망을 보고 살짝 비웃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전망을 어떻게 했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 할 것이다.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다. 왜? 그러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주에 미쓰리가 달러 강세를 예상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코스피 2540포인트까지 예상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전일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매수는 했지만 매수세를 줄여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런 발언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던 달러를 다시 강하게 만들 거고, 그런 달러 강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뭔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고, 뭐 저는 2월달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까다롭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월달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까다롭긴 까다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호가도 조절해놔가지고 더 까다롭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들이대기 어려운 주식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미쓰리는 증시 시황을 김치전 뒤집듯이 뒤집지 않는다. 1년 증시 전망 갖고, 한 달 증시 전망 갖고, 그리고 주간 증시 전망 체크하면서 미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방송에도 같은 기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오늘은 2019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와 어떤 그 인상폭, 그러니까 인하폭과 그리고 인하된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말씀드렸죠. 지금 기준금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은 기준금리였습니다. 그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조금 제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그냥 얼떨결에 눈을 떴는데,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냥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올려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매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일 방송 찾아뵐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5시는 또 새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가 상승한다고,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상승할 수 있어요. 뉴욕 증시가 올랐으니까. 근데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요, 앞에서 하락했었습니다. 앞에 며칠 동안 하락했던 거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뉴욕 증시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코 뉴욕 증시 상승에 흥분할 수 없는 주식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지혜롭게 매매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